옛날 옛적 강원도 철원에는 하늘바람과 친하게 지내는 나무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정은 평범한 인간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연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죠. 철원은 당시에도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봄이면 산과들의 꽃이 만발하였으며, 여름에는 실룩의 숲이 더위를 보내주고,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이 산을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뒤에는 하늘바람과 나무 요정이라는 두 존재의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바람은 철원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였고, 나무 요정은 대지를 지키며 나무와 풀들이 제 모습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해인가 하늘이 크게 어두워지며 강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때 삼태기 마을의 마을 사람들은 큰 홍수가 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선 무녀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무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받으며 신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무녀는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 나무 요정의 도움을 빌렸습니다. 오, 위대한 나무 요정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땅에는 당신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자비를 빌며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무 요정은 무녀의 간절한 부탁에 응답했습니다. 고요히 들어주오니 하늘바람과 이야기 나누겠나이다. 요정은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하늘바람과 마주하게 되었지요. 하늘바람은 나무 요정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요청을 들어주겠노라. 다만 그대도 나무들이 더욱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오. 나무 요정은 하늘바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로 인해 하늘에 짙게 드리워졌다 폭풍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줄고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철원의 마을들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무 요정과 하늘바람 사이의 우정은 계속되었으며, 주민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무와 하늘에 감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철원의 자연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 속에서 더욱 풍성하고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위험과 조화를 상기시키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청명한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은 작은 섬마을 완도. 이곳 사람들은 예부터 바다를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살아왔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다에 나서기 전 꼭 지켜야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용왕제였다. 용왕제는 매년 봄이 시작될 무렵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열리는 마을의 중요한 축제였다. 완도 사람들은 바다의 신이자 모든 해양 생물의 수호자인 용왕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이 제사를 지냈다. 축제의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큰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대표적인 산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모여 제단을 차렸다. 제단은 탁 트인 바닷가에 설치되었고, 그 위에는 온갖 걸러풀한 해초와 생선, 그리고 향긋한 해산물 요리들이 올려졌다. 제단의 중앙에는 용왕의 상징 인용 두상이 놓여 있으며,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앞에 서서 제의 전체를 주도했다. 제사가 시작되면 제사장은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어 준 용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술잔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는 바다의 평안과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정성스러운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귓가에 맴돌았고, 그가 뿜은 향냄새와 함께 주변을 감쌌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소망을 빌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함께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제단에 올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각자의 이야기와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했다. 우정과 사랑,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이 넘치는 자리였다. 용왕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닐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완도의 바다에서 나는 푸른 생명의 기운은 그날 용왕제를 중심으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마을 같은 마을이 되어 바다의 중심에 자리 잡은 완도는 그저 물리적인 면에서의 안전함이 아니라 영적인 안정감 역시 잡게 되었다. 그 뒤로 수많은 해가 지나도 완도의 주민들은 매년 이 특별한 날에 용왕제를 잊지 않고 지내며 바다와 신에게 감사했다. 그렇기에 완도 사람들에게 바다란 단순히 물고기를 잡기 위한 터전이 아닌 그들에게 소중한 삶의 일부였고, 용왕 신앙은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해도 용왕 신앙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의 밑바탕으로 흐르고 있는 전통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남원에서는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낙엽으로 뒤덮인 산길을 따라 소원을 빌러가는 풍습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기묘한 이야기는 낙엽 도깨비에 관한 것이었다. 남원 사람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박등을 밝히고 자신들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낙엽 사이에 숨겼다. 전설에 따르면 낙엽 도깨비가 숨어있는 이 산에서 소원을 빌면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낙엽 도깨비는 음흉한 성격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소원이 적힌 종이는 바람과 함께 날려버렸다. 마을에는 이름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늘 부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으나 결혼할 기회를 얻지 못해 늘 외로워했다.
어느 날 대장장이 역시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소원을 빌기 위해 산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새망치를 만들어 낙엽 사이에 두고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빌었다. 가을 낙엽이 모두 흩날리고 겨울이 지나던 어느 날 마을에는 떠돌이 음악가가 찾아왔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장장이 역시 그녀의 목소리에 마음이 끌렸다. 마침내 용기를 낸 대장장이가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고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하였다. 대장장이는 그날의 소원과 낙엽 도깨비의 이야기를 음악가였던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장장이가 내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라며 그를 위로했다. 그날 밤 부부는 서로 팔짱을 끼고 산을 찾아가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새기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산을 찾는 것을 소중히 여겼고 대장장이의 이야기는 낙엽 도깨비에게 순수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남원 마을은 낙엽 도깨비 덕분에 오랫동안 따뜻한 정과 사랑으로 풍성한 마을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고을 임실은 짙은 안개가 깔린 새벽에서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고요한 이 마을에는 기묘한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그것은 바위 속에 갇힌 원혼에 대한 이야기였다. 임실에는 해발 1000m에 위치한 장고산이 있다. 이 산 정상 근처에는 달빛 바위로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바위는 달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밤이면 은빛으로 반짝이며 마치 을라스를 덮어쓴 듯 찬란한 모습을 뽐냈다. 사람들은 바위의 이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을 절로 쏟아냈지만 이와 동시에 그 바위에 얽힌 슬픈 전설을 떠올리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 지역에는 아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절경 같은 외모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아랑은 특히 달빛을 사랑했는데 매일 밤 달빛이 비추는 바위 근처로 가서 달님에게 속삭이곤 했다. 그녀에게는 달빛이 쓸쓸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벗이었다. 그러나 아랑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외부 마을에서 온 젊은 사내 온달을 사랑했고 온달 또한 아랑을 사랑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온달의 집안에서 임실마을 사람들과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랑은 매일 밤 달빛 바위에 앉아서 온달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밤 아랑은 달빛 바위에 기대어 달님에게 자신의 슬픔을 하소연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가 열리며 신비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바위 속에서 전설 속 달이 상징인 은백색 나비들이 날아올랐고 아랑은 마치 나비를 따라 저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게 되었다. 이윽고 바위는 다시 닫혔고 아랑은 그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날 이후 임실 사람들은 달빛 바위에 비치는 은빛이 바로 아랑의 슬픈 영혼이며 그녀의 희망이 반짝이는 것이라고 전해왔다. 아랑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전설과 함께 임실 사람들은 매년 정월 보름날이 되면 잃어버린 사랑을 기리며 달빛 바위 앞에서 촛불을 밝혀 마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실의 달빛 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졌지만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녀의 이야기는 감히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오늘날에도 달빛 바위는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운 매력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를 통해 아랑의 사랑을 기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순천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는 황금빛 깃털을 가진 오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오리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고 매일 밤 호수 위를 날아오르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을 전해주었다. 오리가 전해주는 꿈은 사람들의 미래와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한 힌트를 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오리에게 매우 감사하며 항상 호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도시에 한 탐욕스러운 상인이 방문하였다. 이 상인은 황금 오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오리를 잡아 부와 명성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제안하며 오리를 잡는 것을 도우라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강력히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오리를 잡을 계획을 세웠다. 밤이 되자 상인은 몰래 호수로 나가 오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오리가 호수 위를 날기 시작할 때 상인은 덫을 설치하고 오리를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오리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상인의 계획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 오리는 상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는 너의 욕심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포기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만약 내가 자연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상인은 이 말을 듣고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오리를 잡으려 하였다. 결국 상인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 때문에 호수에 빠지고 말았다. 물속으로 가라앉은 순간 오리가 마지막으로 다가와 상인에게 기회를 주었다. 진정한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서 만족하고 나누는 것에서 비롯한다. 상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도움을 청했다. 오리는 상인을 구해주고 그에게 마을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주었다. 이후 상인은 완전히 변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보존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오리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였고
순천은 현재까지도 이 전설을 기억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